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정보보대학원 이관희 박사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데이터의 표현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들어갈게요. 오늘은 이제 문자 코드표하고 파일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문자 코드표는 우리가 사용하는 문자, 한글이든 영어든 아니면 특수 기호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컴퓨터가 저장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거고요. 파일은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파일을 저장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특성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결국은 이제 이진수로 저장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계속 강조해 왔잖아요. 근데 이진수로 저장을 하지만 어떠한 문자 또는 어떠한 숫자를 어떻게 이진수에 표현하느냐, 그리고 나중에 그걸 출력을 할 때 역시 이진수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문자, 그리고 숫자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문자 코드입니다. 그래서 한글이도 영어도 마찬가지고 숫자나 특수문자나 심지어는 공백을 얘기하는 스페이스 바라든지 이런 것들도 각각에 맞는 대응하는 문자 코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표준을 지정을 해서 다른 시스템에서도 동일하게 해석될 수 있어야 된다. 이것도 지난번에 이제 너트하고 표준을 얘기를 할 때 너트 볼트도 얘기했잖아요. 볼트와 너트의 규격이 똑같아야 실제로 우리가 수출한 제품에 대한 AS를 그 나라에서도 받을 수 있는 이런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옛날에 윈도우를 사갖고 쓰는데 윈도우를 이제 영문판 윈도우를 갖고 와서 해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는 영문판에는 한글에 관련 옛날 버전에서는 한글에 대한 문자 코드를 삽입해 두지 않으면 한글로 입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자 코드표를 설치를 해서 이식을 해줘야 실제로 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스키 코드, 뭐 국가별 문자 코드, 유니코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스키는 American Standard Code for Information Interchange라고 하는 거의 약어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발음 나는 대로 아스키 코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건 뭐 당연히 미국에서 알파벳과 그 다음에 숫자 이런 것들을 영어를 기준으로 만들어냈겠죠. 그래서 토탈 7비트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쯤은 아마 이해를 하셨겠지만 이진수 한 자릿수는 우리는 두 가지 경우의 수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0과 1, 그죠? 그러면 두 자릿수의 이진수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은 네 개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00, 02, 10, 11. 네 가지 경우의 수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알파벳이 네 개밖에 없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두 비트를 가지고도 우리는 알파벳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알파벳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파벳도 대문자가 있고 소문자가 있고, 그리고 알파벳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있고, 그리고 특수 기호들, 뭐 물음표나 느낌표나 골뱅이나 아니면 우물정자나 이런 것들을 전체로 보니까 대략 이렇게 되더라. 그럼 얘네들을 다 합해 보니까 몇 개의 자리에 우리가 이진수가 필요한가 그랬더니 2의 7승, 그러니까 7자리의 이진수 배열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2의 7승을 하니까 토탈 128개의 경우의 수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이걸 합쳐보니까 128개보다 안 되겠죠. 안 되니까 우리는 7자리의 이진수를 쓰면서 거기에 대응하는 테이블을 만듭니다. 테이블. 그래서 각각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알파벳은 어떠한 이진수, 그리고 어떠한 숫자는 어떠한 이진수, 이렇게 1대1 매칭을 해두고 그러한 코드를 동일하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 확장형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 말고 뭐 특수기호나 이런 것들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많은 비트를 사용하면서 8개 비트 사용하면서 256개의 문자 표현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확장형 아스키 코드라고 해요. 그럼 한글 같은 경우도 이제 똑같은 코드가 필요한 거죠. 한글 코드에 대해서는 우리 한글은 초성과 중성과 종성으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조합형은 초성을 표현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비트를 할당해 두고 중성 마찬가지고 종성. 그러면 결국은 가라는 걸 쓰면은 초성과 중성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세 개 꾸러미의 비트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뭔가 초성 하나로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때 나머지 비트들이 쓸데없이 남게 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게 디지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생각을 하시겠지만 컴퓨터 프로세서가 처리하는 것도 에너지가 낭비가 되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 되게 여분의 것을 많이 계산하지 않게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효율적인 측면에서 자꾸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조합형은 초성, 중성, 종성 자체가 표현하기 위한 비트가 따로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낭비가 심하겠죠. 그죠? 근데 요거는 이제 1990년도 중반까지만 사용을 했고요. 완성형은 뭐냐면 만약에 가라고 하는 걸 표현할 때 조합형은 기역과 아를 조합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 조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조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완성형은 어떠냐면 가, 그 다음에 간, 각, 이렇게 각각 완성된 글자마다 하나의 비트 이진수로 표현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2350자라고 하는 완성형을 만들었겠죠, 우리가 글자를. 그 걔네들에 대응하는 이진수를 다 1대1로 매칭을 시켜다 보니까 총 2바이트가 필요하더라. 그러니까 2바이트면은 이제 10개, 8개 비트가 덮여서 16비트가 되겠죠. 그래서 2바이트를 사용을 해서 완성형을 썼더라.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진 않지만, 뭐, 백이라든지 뭐 이상한 글자들 있잖아요. 조합은 가능하지만 평상시에 이제 표준어로 쓰지 않는 것들은 완성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확정 완성형에서 더 이제 많이 표현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11,172까지 표현하더라. 이런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예시입니다. 아까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글자를 조합을 해서 쓰는 게 아니라 아예 다 이렇게 만들어 놔요. 테이블로 모든 경우의 수를. 그리고 거기를 1대1로 매칭을 시킵니다. 이 2바이트잖아요. 그래서 이 글자 강이라고 하는 거는 2바이트로 아예 다 1대1 매칭을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강이라는 걸 우리가 타이핑을 하잖아요. 그러면 컴퓨터에는 실제로 이렇게 2바이트를 사용한 이진수 배열이 입력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거 글자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아라빅도 있고 뭐 유럽에 있는 거는 각 나라마다 언어가 있고 뭐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 세계에서 동일한 그 코드표를 해서 쓸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ISO 10646으로 유니버설 캐릭터 셋을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유니코드를 사용을 해서 모든 언어를 그 코드 테이블에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까 얘기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트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4개의 바이트를 나누어서 이제 저장을 하게 된다. 근데 거기에는 이러한 버전업이 돼가지고 초기 제한과 개정판이 있더라. 이런 얘기고요. 그걸 좀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이제 이 친구는 이제 2바이트를 사용을 해요. 2바이트를 사용을 하고 얘는 4개 바이트를 사용합니다. 그 당연히 4개 바이트를 사용하는 유니코드가 얘보다 훨씬 더 많은 글자를 표현해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쓸데없는 그 비트 공간을 차지하게 되면 이게 처리하는데 좀 아깝잖아요. 그죠? 이게 더 많은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에너지에 효율에 좀 뭐 커패시티에 대한 낭비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개발했냐면 유니코드인데 트랜스포메이션 포맷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토탈 4개 바이트를 전부 다 계산해내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얘를 딱 보고 앞에 있는 이진수를 보고 얘네들이죠. 얘네들을 보고 뒤에 있는 몇 개의 빛으로 표현되는 글자 이구나를 계산해냅니다. 예를 들면은 얘네 보면은 처음에 첫 번째 지금 전부 다 보니까 이 4개 바이트가 이렇게 하나의 세트로 사용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첫 번째 블락에 있는 바이트에서 첫 번째 비트를 봤더니 0이에요. 0으로 시작하는 애는 7개 비트로 표현될 수 있는 글자라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7개 비트 안에서만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계산할 때 이거 한꺼번에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앞에부터 불러들여서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첫 번째 애가 컴퓨터 불러들여 봤더니 0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얘는 딱 7개만 내가 읽어야지 그 뒤에는 읽지 말아야겠구나 라고 인식을 하면 얘는 쓸데없이 뒤에 것까지 다 읽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7개 비트만 읽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봤던 2로 시작되고 또 1이 됐고 또 0으로 됐네. 이런 친구는 2개 바이트로 내가 표현을 하는구나. 그리고 2개 바이트 중에 여기 있는 얘 5개랑 여기 있는 6개를 포함해서 11개의 비트로
어떠한 글자를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컴퓨터 입장에서는 딱 여기까지만 연산을 합니다. 읽어드립니다. 이게 마찬가지 방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가변으로 실제로 완전히 세팅을 4개 바이트로 다 이렇게 세팅을 해서 다 읽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되게 효율적으로 요 글자는 아주 그냥 간단한 조합이니까 앞에 7비트만 읽어서 내가 불러드리겠다. 이렇게 가변적으로 내가 코드를 표현한다. 그래서 가변 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아까 전에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에 보면은 이제 이진수가 전반적으로 이 안에 표현된 게 하나의 글자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요, 글자인데 얘가 지금 그 3개 바이트, 처음에 3개의 바이트를 알리는 1110, 여기 보시면 1110으로 시작되는 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바이트를 봤더니 1110으로 시작됐어요. 그럼 이 친구는 컴퓨터가 1110은 숫자랑 글자와 문자랑 관계는 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처음에 인식이 들어오면 뒤에 있는 4개의 비트를 내가 읽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는 10이 시작되니까 나머지 애들 6개, 6개를 문자에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 번째 바이트에서 10을 제외한 나머지 얘를 또 불러드립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진수로 1010, 1100 얘네들 있죠. 얘가 하나의 글자에 해당하는 코드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얘하고 맞춰져 있는 상응하는, 예를 들어서 여기를 A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코드를 읽어 드릴 때는 실제로는 이렇게 바이트가 흘러 들어오지만, 실제로 이 바이트가 들어왔을 때 컴퓨터는 이 4개, 6개를 조합한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애를 테이블을 봤더니 A구나 라고 해서 A라는 걸 인식하는 거죠. 이런 방식이 가변 코드입니다. 그럼 다음은 이 파일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파일은 이것도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자료에 그 설명을 이미 드린 건데, 응용 프로그램이 처리하는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 한글, 우리가 여러분 쓰는 한글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뭐 사진 프로그램이나 엑셀이나 얘네들이 그 응용 프로그램이 산출하는 산출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응용 프로그램 자체는 디지털 포렌식의 주요 분석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파일에는요, 어떻게 되냐면 그걸 인식을 하고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파일에는 파일의 이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점 하나 찍고 나서 확장자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파일 .hwp 하면은 한글 프로그램을 쓰는 확장자는 hwp고, 그 한글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생성한 파일의 이름이 파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파일 네임과 확장자 구조를 가진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파일을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이 파일 .hwp라는 것이 실제로 한글 파일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도 당연히 아시겠지만 파일명도 변경이 가능하지만 확장자도 우리가 임의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당연히 추정은 한글 문서이겠거니 하지만, 이게 꼭 한글에서 만들어 놓은 응용 프로그램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확장자가 변경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실제로 이제 바이너리 데이터, 실제로 이 파일을 불러와서 실제 이진수로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이진수를 좀 더 인식하기 편하게 하는 헥스 값, 그러니까 16진수로 표현한 것들을 불러들여서 다 안에 파일 내용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파일마다 그 응용 프로그램이 약속해 놓은 시그니처가 있어요. 실제로는 이 시그니처를 보고 그게 실제로 한글 파일인지 엑셀인지 아니면 다른 이제 뭐 실행 파일인지 exe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시그니처를 보고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파일에는 그 고유한 응용 프로그램이 만들어 놓은 약속한 구조가 있어요. 이 구조를 보고 이제 안에 저장되어 정보를 추출해 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냥 정상적인 파일 같은 경우 불러서 그냥 읽기만 하면 되지만, 그 파일이 삭제가 됐거나 아니면 다른 걸 삭제하고 나서 저장되어 있는 공간에 다른 것이 덮어서 지면서 그 파일이 온전하게 살아있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 그 응용 프로그램을 구동을 시켜도 다 불러들이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파일을 안에 실제 들어가서 보고, 그 다음에 파일 구조를 보면은
거기서 우리가 만약 텍스트 부분만을 내가 꼭 얻고 싶다. 파일은 깨졌지만 텍스트 부분의 일부라도 얻고 싶다라고 하면 그 파일 안에 텍스트가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부분을 따로 불러 드릴 수가 있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분석을 해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시그니처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각각의 우리가 그 응용 프로그램이 산출하는 그 파일에는요, 그 파일에 고유한 시그니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글이란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한글 파일을 읽어드릴 때 한글 프로그램은 그 파일의 시그니처를 먼저 봅니다. 시그니처를 딱 봤더니 이건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네. 내가 읽을 수가 있어. 열어봐야지.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압축 파일의 시그니처는 50420304라고 하는 헥사 값으로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GIF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JPEG은 이렇게 시작하고 실행 파일은 이렇게 되고 한글은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각각의 프로그램, 응용 프로그램을 마다 실제로 시그니처가 다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픽처 다음에 JPG라고 하는 확장자 명을 갖고 있어요. 그럼 아까 본 것처럼 JPEG의 시그니처는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당연히 JPEG 이미지 스탠다드의 형식에 맞는 파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시면 똑같이 픽처라고 하는 파일명을 갖고 있지만 이 확장자를 DLL이라고 하는 걸로 바꿔놨어요. 근데 실제 시그니처를 보니까 앞에 JPEG의 시그니처를 씁니다. 그럼 이거는 사진에 관련된 이미지 파일이지만 의도적으로 확장자명을 DLL로 해놨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실제 파일명이랑 관계없이 파일명이 변경이 됐어도 이 시그니처만을 보고도 이게 그림 파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일에는 포맷이 있어요. 그 파일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제 텍스트, 우리가 글자를 일반적으로 이제 응용 윈도우 체제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텍스트를 쓸 수 있는 기본 이제 응용 프로그램에서 쓰는 거는요, 다른 파일 포맷을 갖고 있지 않고 그냥 내가 쓴 글자 그대로의 컨텐츠만 저장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응용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파일의 포맷을 되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한글 같은 거 쓸 때 보면 여러분들이 내가 삭제되어 있는 애들, 그런 것들을 이력 추적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한글이든 아니면 PDF든 아니면 엑셀 문서든 이 문서 프로그램을 보면 누가 작성했느냐, 작성자가 나다라는 거를 항상 이렇게 그 디폴트 값으로 저장을 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파일 자체의 컨텐츠에는 작성자가 누구인지를 써놓은 적이 없어요. 그거는 컨텐츠 영역에 내 작성자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메타데이터 영역을 보면은 작성자가 누구구나, 홍길동이구나 라는 것을 별도로 저장하는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는 파일 구조를 다양하게 갖고 있다가 표현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헤더는 그 파일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지침을 갖고 있어요. 이 파일의 시그니처는 뭐고, 그 다음에 내가 헤더의 양이 예를 들어서 큰 것도 있고 가변적인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컴퓨터 입장에서는 어디까지가 헤더이고 어디부터가 메타데이터고 어디부터가 실제 컨텐츠야라는 것을 지정해 놓습니다. 위치를. 그런 것들도 이제 부가적으로 헤더에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럼 메타데이터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내 작성자 이름을 쓰거나 아니면 그 파일의 어떤 그 이력, 그러니까 내가 삭제한 것들을 나중에 파일 열어보면은 내가 삭제했던 거, 그리고 복구했던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문서 이력 같은 거를 남기고 싶다. 그 공간을 우리는 메타데이터에다가 할당을 해서 남기게 되는 겁니다. 그럼 데이터 영역은 그야말로 우리가 한글이나 이제 뭐 문서 같은 거 썼을 때 실제 우리가 입력해서 넣은 그 부분을 이제 보관하게 되겠죠. 이거는 그야말로 일반적인 구조예요. 그럼 포렌식 하는 사람은 그 일반적인 구조로 다 이루어졌다고 보면 안 되겠죠. 실제로 각각의 응용 프로그램도 역시 버전업이 될 때마다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 응용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고유한 파일 구조를 이해해야만 실제로 포렌식을 하면서 정확하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PDF 같은 경우에는 헤더가 있고요. 밑에 바로 바디가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크로스 레퍼런스 테이블 따로 있어서 거기에서 어떤 참조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넣어 놓고요.
그럼 트레일러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영역을 임의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피스 파일 같은 2097에서 2003 버전 같은 거 보면은 헤더하고 뭐 블락 얼로케이션 테이블, 그 다음에 디렉토리 엔트리, 여러 가지 스트림 2, 1, 2, 3가 쫙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해두고 있고, 압축 파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압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압축된 내용과 거기에 해당하는 헤더가 따로 있고, 두 번째 파일에 대해서는 압축된 파일의 그 내용과 그 파일에 대한 설명들이 들어가 있고, 이런 방식으로 파일에 압축한 여러 가지 파일들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가변적으로 압축 파일 하나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것들은 예시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것들 설명드렸고요. 앞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 기술적으로는 후반부에 계속 더 깊게 들어갈 거예요.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전반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구나. 파일 같은 경우는 구조들이 다르겠구나. 원칙은 무엇이구나. 그리고 코드 같은 경우는 항상 테이블을 만들어서 1:1 매칭시키는 그런 개념이구나. 이런 것들만 이해하셨으면은 이번 그 PPT에 관련된 공부는 제대로 하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